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안에서 그 기관총을 쏠 수 있는 곳이 설치돼 있다고. 저도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런 용도예요?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을 요새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정책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서울 지하철은 벙커버스터도 네, 이기 벙커버스터. 힘들 정도로 아, 돼 맞아요. 있다고. 근데 그 이유는 마포역. 한강 밑으로 해서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도입한 이제 GBU-28 벙커버스터라고 있는데 그걸로도 뚫기 힘들어요. 국경을 넘어 한국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수다.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 MC를 맡은 피터 빈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조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각 나라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셨는데 오늘은 김대영 군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영국 제인스 파원을 하고 있고 K 디펜스 뉴스라고 인터넷 전문 뉴스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문가시네요.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또.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닉하고 조셉은 평소에도 약간 군대, 군사 관심 있나요? 이제 가족이 다 군대 가족 지방이라서 한명 이제 삼촌도 해군에서 높은 위치 갖고 있고 그 전부터 계속 다 군인이에요. 아 진짜요? 오 대단한 군사력 가지고 있는 가족이네요. 조셉 씨는? 우리 외가도 외할아버지 사실 한국 계셨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의 김포공항 쪽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한국도 연결됐고 거기에다가 제가 투자도 많이 하는데 요즘 하나 주식 너무 행복해요. 언제 투자하셨어요? 한 3년 전? 3년 전에? 제대로 타셨네. 제가 2022년부터 작년 1월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근무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아. TOC TOC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22년도에 그때 사실 그때 우리나라 방상이 안 좋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빵 터지면서 폴란드가 대규모 수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상황이 급반전했죠. 지금 늦었나요? 애매하죠 좀 약간. 늘 그랬어요. 네, 근데 오히려 요새는 유럽 방산업체들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잘 알아둘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뭐 여행 간다 아니면 진짜 산다고 하면 본국 친구들한테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약간 전쟁 무섭지 않냐, 북한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 저는 종종 들었고 특히 뉴스 빵 터졌을 때 연락 늘 와요 친구들한테. 어땠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이제 괜찮다, 문제 없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한국하고 북한의 광고 보면은 비교 대상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쉬지 않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싸우거나 진짜 약간 서로 군인들이 약간 뛰어가서 서로 죽이거나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니까 좀 딱히 한국 처음 왔을 때 별로 긴장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거 한국 수도 서울은 북한랑 막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 뭐 옮기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전에부터 있었어요. 행정도시 세종 아시죠? 네. 글로 한번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너무 강북에만 사람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피난 갈 때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너무 가까운 문제도 있었고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분산을 해야 여러 지역이 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세종으로 다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안 갔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 부동산 가격과도 연관이 있고 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행정부가 다 이제 옮겨가 버리면 그런 걱정들을 하시겠죠. 서울은 안 지키겠다는 얘기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담겨 있었죠. 대신에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을 요새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정책들을 하죠. 서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보통 강이 흐르는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제 산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인 성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잘 보시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풍수해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태풍이 와도 남쪽에서 오다 보니까 서울쯤 오면 이제 많이 세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다 고려한 거죠. 그래서 쉽게 떠날 수 없겠네요. 네. 워낙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산 얘기 나오니까 저도 듣기로 아파트 자체가 약간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파트 말고도 방어에 유리하는 건물들 서울에 또 있나요? 남북대화 과정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이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휴전선 이북 쪽에 보면 북쪽에 보면 북한이 이 장사정포라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170mm 자주포가 있고 240mm 방사포가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뭐 긴 거는 40km 이상씩 다 돼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40km 정도. 다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슈퍼 가지고 라면 사고 막 쌀 사고 남겼었어요. 사재기. 네, 사재기를 진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서울에 아파트도 많고 건물도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전쟁에서 그런 걸 사용했던 영상들을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피해가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아파트들에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완충 효과를 주는 것도 있어요. 이집트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건물을 질 때 보면 단열재를 집어넣어요. 근데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시사철 거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단열재를 안 넣어요.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건물이 취약해요. 이제 한국은 대부분 다 건물에 지금 단열재를 집어넣고 경보를 빨리 받고 피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안에서 그 기관총을 쏠 수 있는 곳이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사진 함께 보시면 저도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런 용도예요? 참고로 하자면 저 기사에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진짜요? 코멘트했는지 되게 네, 궁금한데요. 저게 그럼 왜 저렇게 만들어졌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이런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지으려면 군 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요소를 저런 아파트에 집어넣은 거죠. 꼭 있어야 됐어요. 왜냐면 저 아파트가 이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인데 바로 앞에가 한강이에요. 한강. 이제 90년대, 2000년대 보면 한국군 훈련 중에 하나가 한강을 도하하는 훈련, 건너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실제 봤어요. 이렇게 건너가는. 네, 그래서 이제 부교를 띄워서 이제 건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잠수교. 그 잠수교. 그것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 다리 아래 있잖아요. 그 공습이나 포격을 받았을 때 여기는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그걸로 이제 전차라든가 군용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반포쪽에 있는 네. 잠수. 저런 기관총 쏠 수 있는 걸 만든 게 한강에서 넘어오는 적을 막을 때 저기서 기관총을 쏘면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파주 쪽 가보시면 방벽 같은 게 있어요. 북쪽으로 가는 길에 보시면 맞아요. 도로에 그냥 도로에 갑자기 위에, 그렇죠. 네네. 그 이제 대전차 방벽. 유사시에는 그걸 부셔버리면 그럼 전차가 못 넘어요. 북쪽에서 막는 거. 그 정도로 이제 6.25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서 서울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죠. 그 서울에서 그 방어 전략 핵심적인 곳은 뭐 강남, 한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본격화된 게 강남 개발이에요. 원래 강북에 많이 살았다가 그럼 왜 했냐? 강남 개발을. 물론 이제 강북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안보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6.25 때 강북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한강 다리 끊기면 이제 피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강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로는 강북에 있던 중요한 이런 행정 부처들 이런 것도 강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뭐 대검찰청 이런 게 다 강남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다 이유에서 한 거예요.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서울의 인구 분산, 강북의 인구 분산. 그러니까 강남 그냥 발전했던 이유 단순한 땅값을 올리기 위해 이런 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근데 또 들었던 얘기 그 서울 지하철은 지하 목표물을 파괴하는 폭탄이라고 들었는데 그 벙커버스터도 네, 여기 벙커버스터. 힘들 정도로 맞아요. 돼 있다고. 근데 그 이유는 뭐 이건 한국만 포함된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이제 지하철 역사를 방공으로 많이 써요. 진짜. 네, 왜냐하면 이제 지하에 있으니까 이제 또. 포탄이나 폭탄에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방어력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서 터지거든요. 마포역, 한강 밑으로 해서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이제 GBU-28 이제 벙커 버스터라고 있는데 그걸로도 뚫기 힘들어요. 워낙 깊은 데 있다 보니까 벙커 버스터가 좀 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죠. 그거 일부러 그렇게 만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울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고층 빌딩 옥상에 보시면 대공포대가 있어요. 최근 어떤 드라마 뉴토피아에서 봤는데 그거 실제로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저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아는데 그리고 저는 실제로 거기에 이제 발칸 대공포를 옮기는 헬기로 옮기거든요. 저기다 설치하려고. 네, 헬기로 옥상에 놔요.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고층 빌딩이 있으면은 사실 이제 할 게 많잖아요. 루프탑도 만들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자꾸 높은 건물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방공포대보다 이게 건물이 높아지면 물로 가야 돼요. 옮겨야 돼. 아, 그러면 이제 건설하는 회사가 그걸 부담을 해야 돼요. 자기 분당국에 부담이에요. 네, 분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거기 그러면 이제 진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꼭대기층은 그 군병력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고층 빌딩 만들 때마다 이제 서울 부동산 쪽에서는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다른 도시에 다 루프톱 바, 뭐 수영장 네. 이런 거 있는데 서울은 비교적 없네요.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부동산 사업인데 남북 간의 대치,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이제 서울이 공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 빌딩에는 이거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 도로 위에 뭐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꼼꼼히 다 기억했다는 것을 사실 좀 놀라워요. 그거 많이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도 북한에 또 신경 안 쓴다. 근데 지금까지도 정부가 이제 높은 건물 지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신기하더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2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돼서. 그냥 전화 2번보다 더 했죠. 전화는 잘 안 하고. 근데 전쟁 때문에 2번 했다고요? 한 2015, 16년에 이제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국방부를 출입했던 때였거든요. 그때 되게 상황이 정말 크리티컬했어요. 제가 이제 국방부를 그래도 꽤 오래 출입을 했는데 딱 그날 갔는데 이 당국자들의 군인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눈에 살기가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한국과 미국이 대응 작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북한이 이제 저런 도발을 하니까 우리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괌에 있는 미국의 이제 BOC 폭격기가 출격을 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공군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다 뜨는 거예요. 다 떠서 이제 합류를 해서 군사분계선으로 이렇게 쫙 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북한 쪽에. 네, 북한 쪽으로 한번 쫙 보여주려고. 무력 시위를 대규모로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전날이었어요. 당국자들이 내일 만약에 북한이 뭘 하면 살려두지 않을 거다 막 거의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생수하고 햇반하고 스팸 사놔. 진짜. 네. 근데 북한이 눈치를 딱 챈 거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하면 진짜 내일 뭔 일이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게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회담하고 북한이 이제 유감이다 성명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리가 한번 됐고 2017년에도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체감을 못 하셨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때 막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막 내 책상에 이 핵 버튼이 있어 막 이러면서 네네. 텐션이 확 올라갔어요. 연합사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잘못하면 전쟁 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갑자기 미국이 항공모함 세척을 동해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시그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항공모함 세척이 오면 전쟁을 한다는 신호로 진짜요? 네. 어우. 그래서 항공모함 세척이 동해로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훈련하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때도 한번 전화했죠.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생수하고 스팸 사놔. 스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스팸은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저도 약간 비상상. 그때 이제 비밀리에 제3국에서 남북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저러는 거냐.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갑자기 저기 김정은 여동생이 김여정이랑 대표단이 날라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되게 좋았던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네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 그 뒤로도 한 2, 3개월 정도는 그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전쟁 날 수도 있다. 와, 일반 사람들이 전혀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은 사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불안정성은 항상 한국은 존재한다. 다시 그 서울 방어 시설 생각하면서 혹시 뭐 미국하고 독일에도 그런 방어 좋은 도시 같은 개념이 있나요? 전쟁의 전략이나 전쟁의 기술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유럽 도시들은 한 건물당 막 100년, 200년, 300년 되는 건물들 많잖아요. 그거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쟁 위주로 만들었던 시설이 있어도 현재 전쟁 위해서 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환경이나 삶의 질 올리기 위해서 많이 개설되고 있고, 그래서 독일은 아마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군대한테 신경이 좀 많이 쓴다고 해도 도시 자체는 확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뀌는 속도도 너무 다르고. 근데 미국에 그런 도시 뭐 있나요? 도시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살았던 유타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산 로키 산맥이 있고 거기에다가 힐 에어포스 베이스라는 데 있어요. 미국 주요 에어포스 베이스 중 하나인 거기 공군 그런 네. 땅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 군대 거기 들어가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썰 챘겠죠. 산 같은 거 있어서 안전하니까. 그러면 약간 서울 도로, 뭐 지하철, 한강처럼 방어 전략에 좋은 시설 미국에나 아니면 독일에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 방카들도 이상 쓰지도 않고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용어로 뭐 클라피든 카페든 뭐 그런 거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윅 4는 보셨죠? 그 영화. 거기서 그 뚱땡이 악당에 나오는 그 클럽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군대 클럽이에요. 아, 뭐 애초에 솔직히 옛날에 썼던 벙커는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벙커도 약간 비밀스러운 어딘지 모르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전쟁 때 이미 한번 쳤으니까 어딘지 다 알고 또 다시 쓰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미국 러시아 냉전 그때 만들었던 유럽에 있는 벙커들은 천자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 도시 위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땅 되게 넓잖아요. 군 장비나 그런 거 옮기는 게 문제였거든 원래. 그래서 미국은 사실 독일 따라서 만든 건데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실제 이름 보면 사실 뭐라 해야지? Road for Defense or something?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에는 말 그대로 산 많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만들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딱 확 빨리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것 때문에 그쵸. 약간 만들었다. 그쵸. 기자님이 생각하기엔 미군이나 독일군 그 군사력으로 서울 뚫을 수 있는지 아니면 택도 없다. 독일은 택도 없어. 서울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1000만 명이죠. 인구가 1000만 명 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아시아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육군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럼 이 메가시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되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보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도 사실 이제 그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한국,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경제 성장이 높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한국만 해도 독일에 이제 벤츠, 아우디, 뭐 BMW, 독삼사 자동차도 많이 구매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가 너무 많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이제 이라크전을 겪어보면서 많은 시가전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두세 명만 들어가서 저격수 같은 스나이퍼 같은 사람도 있으면 굉장히 이걸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전 때 이제 미국군들이 이런 시가전한 영상을 보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전투기를 부르는 거예요. 공습을 때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건 이제 미군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한미 간의 연합 훈련할 때 보면 북한이 그 지하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하 시설을 이제 점령하는 거. 북한에 잘 보시면 뭐 핵시설도 있고 화학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렇죠. 살인당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김정남을 죽이는데 사용된 게 화학무기예요. 네네네. 네, 막 화학 입에 무기. 뭐. 화학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김정남 한 명 죽이는데 화학무기 쓴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노하우가 많다. 이게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약간 이제 주제가 약간 벗어났지만 그만큼 이 메가시티에서 전투를 수행한다는 거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다 파기 안 시킨 이상에 약간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도 않죠. 사실 이 메가시티에서 싸운다라는 거.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셉은 약간 미국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죠. 돈 많이 들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냉정하네요. 미군 안 되는 거 없긴 한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미군도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자산의 싸움이다. 왜냐면은 이거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제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드론 기술도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고 왜냐면 드론 200불 드론 하나로 탱크 하나 부실 수 있는 거면 그거 되게 가성비 있는 좋은 거잖아요. 이제 돈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돼. 그럼 독일 입장에서 닉은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서울 뚫을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나요? 영국이니까 축구 이야기 좀 할게요. A팀이 다 쉬고 있는데 벤치에 있는 앉아는 B팀 보내면 되겠냐고. 아, 지금 독일 약간 그런 아니 우리가 상황이야. 지원 부대인데 전체 나라가 그냥 지원 부대인데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한때는 그렇게 사람들 무서워했겠지만 우리가 병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많이 쉬고 있었다. 이제 컨디션 안 좋다. 독일은 군인 기술력이 뛰어넘다고 어디 가도 인정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다 팔기만 해요. 우리 군대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기술 거의 쓰지도 않아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격적인 군대 만들기는 불법돼 있어요. 그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금지시킨 거예요. 애초에 그러지 말라고. 그냥 지금 있는 군대도 방어력적으로 개설돼 있고 별로도 없고 그래서 독일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방어 위주만 약간 할 수 있다. 기자님도 아까 전쟁 거의 날 뻔 그런 사건들 얘기했으니까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국의 탑3 안전한 도시 약간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이번에 처음 받아봤어요. 아 진짜요? 사람들이 많이 안 물어봐요. 약간 가족 있는 분들 조금 많이 안 물어보셔가지고 고민을 막 하다가 요즘이 또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챗 GPT에 물어봤어요. 챗 GPT에 물어봤는데 네. 세 동네를 꼽더라고요. 오. 제주도, 네. 그다음에 강릉, 오. 전주 이렇게 세 군데를 꼽는데 강릉 좀 의외인데요. 좀 북한이랑 그건 약간 가깝잖아요. 인공지능이 약간 미스를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도 일단은 제일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주. 전주가 왜 휴전선과 거리가 있고 비옥한 곡창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식량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쌀은 구하기 쉽겠죠. 네. 그런 점 생각했을 네. 때 그다음에 이제 부산. 부산은 왜냐면은 항만 도시고 사실은 이제 6.25 전쟁 때도 만약에 부산이 없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저는 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기까지 쳐들어왔잖아요. 네, 거의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네. 이제 다시 올라간 거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의 교훈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서울같이 만든 부분도 적지 않아 있어요. 보통 이제 산 꼭대기에 다들 이제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던 그러니까 대부분 남쪽 지역이죠. 오늘 네. 부산 가는데 계속 있어야겠다. 오르면 안 되겠다. 부산도 그때 역할 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얘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6.25 전쟁 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100% 안전하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먼 거리니까 그렇죠. 뭐 어디서나. 거의 이제 뭐 ICBM급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시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식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의 그 고속도로가 전쟁 났을 때 조금 쓸모 있다, 큰 역할 한다는 말 들었는데 어떤 역할이에요? 군 병력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신속히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이 고속도로의 임무 중에 하나가 유사신 여기에 전투기가 뜨고 내립니다. 고속도로에.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중에 몇 군데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 구간을 안 쓰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수원 가는 경부고속도로 있죠. 거기도 몇몇 구간은 설정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설정돼요? 뭐가 달라요? 평시에는 고속도로인데 훈련할 때 보면 거기 이제 싹 치워야 다.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끔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가 내려서 급유를 받거나 아니면 무장을 달고 다시 이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 독일도 옛날에 했었어요. 진짜요? 고속도로를. 네, 오토반. 네, 지금도 간혹 훈련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만든 전투기 하나 있어요. 그리펜이라고. 개발할 때부터 최대한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고속도로에 쓰려고 그런 용도로 아예 전투기도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군기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고 그러면 이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 인선관을 내려서 이제 급유도 받고 부장도 달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부터 그거를 이제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비상 랜딩 같은 거 해야 되면은 그거도 가능한 위주로 쓸 수 있으니까 유지하는 건 나쁠 건 없어요. 미국도 비슷해요. 근데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미국의 모든 공군 그런 베이스 다 없앨 수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이동 수단으로 쓰는 거죠. 땅 워낙 넓어서. 그리고 F-35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미 본토 내에서도 저런 훈련을 해요. 만약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진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아마 미 군 기지부터 먼저 때리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전력을 이렇게 분산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한 곳 말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허브 기지에 있는 전력들을 조그만한 기지로 막 전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속도로 이착륙 같은 것도 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면 좀 단점이 많죠. 근데 중국 직접 미국 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참고로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그 대만 국방부에 등록된 유일한 한국 기자예요. 2019년에 제가 베이징 갔을 때 한번 그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네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생각이 있냐? 그때 그랬거든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23년도쯤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중국 군 연구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사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과연 그런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 좀 많이 생겼잖아요.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나면서 독일도 이제 전쟁 대비 시작해야 되겠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 기사들 많았는데 독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기술력은 좋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직접 쓰지 않고 수출하는 위주로 팔기만 하는 거고,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독일 군대는 자기 군인들한테 너무 막대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기사가 떴냐면 독일은 총기로 훈련하지 않고 브룸스틱으로 훈련한다는 그런 걸로. 진짜요? 너무 군인한테 돈이 안 쓰고 미국 덕분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조금 실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커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면은 주변에 어떻게 볼지, 그냥 솔직히 아직 100년 되지도 않았는데 군대한테 그렇게 신경 쓰면은 주변 나라들이 그거 그렇게 기뻐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빠지면은 유럽 내에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기는 해야 되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도 독일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못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독일은 군대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트럼프는 지금 선임되면서 약간 유럽에 뭐 도움 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여러 아니고 가지. 아예 안 도와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유럽 입장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유럽 자기 스스로 투자 진짜 안 했다고 방어에 그거 맞긴 대해서. 하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억울만 했다. 근데 트럼프는 해결했다. 약간 이런 평가도 한다고.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미국한테 이제 되돌아서 악질 될 수도 있어요. 유럽 전체적으로 미국한테 너무 의지가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유럽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은 큰 당이다 보니까 한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랑 다를 거 없어요. 한 주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유럽의 한 연합으로 진짜 강화돼 있고, 진짜 미국처럼 움직인다면 땅 인구하고 식류, 그러니까 리소스 같은 거는 재화 미국보다 많아요. 미국이 빠지는 쯤에 유럽 하나 다 합치면은 유럽이 더 강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거는 미국한테 결론 나중에 되어봤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한테 기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당에서만 움직이는 건 요즘 별로 안 좋잖아요. 국제적인 세상인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네. 맞아요. 엄마는 스코틀랜드 사람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물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관련된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미국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 군사력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흔히 한국의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혹은 덕후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지칭하는 게 있어요. 천조국이다. 국방비를 천조 쓴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항공모함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를 만들었고 핵전력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러시아하고 거의 뭐 비등비등한 1, 2등을 서로 다투는 천하무적이죠. 세계 1위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약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거 겪으면서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왜냐면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 순간에 네. 그리고 그게 10년 때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 약간 상황이 좀 달라졌죠. 조셉 생각은 어때요? 미국의 이 군사력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유? 결국에는 돈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군사력 가지려면 경제 많이 돌아가면서 자원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기술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 중국이 미국보다 잘 만들 수 있다는 이유는 공장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싼 값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쟁 나면 미국이 배 이제 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다 만드는데 한 뭐 10년 걸릴 거고 중국은 하루에 10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전쟁 특히 중국이랑 전쟁 나면은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고 미국 땅은 괜찮아요. 미국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미국 땅 걱정 안 하는데 대만이 이제 지키는 데에는 미국 실제로 중국이 대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도 떴는데 그 터미네이터처럼 약간 킬러 로봇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미공군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CCA라고 해서 무인 협업 전투기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1000대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보시면 이렇게 무인 공격기가 날라와가지고 막 누굴 암살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이제 리퍼나 프레데터 무인기들은 이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 공군에서 하는 CCA는 어떤 개념이냐면 뒤에 전투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F-35 같은 전투기가 있으면 앞에 이런 무인기들이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가 터치 스크린 방식 거기서 이제 공중전 버튼을 뚝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공중전을 하는 거예요. 전투기를 요격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향후에 저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지시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살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륜적인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크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대 인수한 마스터 다이내믹스도 하나지 로봇 만드는 거 혹시 네, 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그냥 총 하나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중국도 비슷한 거 만들었고. 그러면 뭐 로봇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전이 약간 그런 형상이 돼가고 있어요. Unmanned Ground Vehicle에서 무인지상 장비들이 거기다 얘기하신 대로 총을 달고 뒤에서 이제 게임하듯이 두 군데서 같이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현실화돼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대 그거 직업으로 이제 설치했어요. 드론 파일럿이나 뭐 게임기 하듯이. 맞아요. 또 미국은 다른 나라와도 이렇게 합동 군사 작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했고요. 조셉이 생각했을 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작년에 물어봤으면 100% 도와주겠다고 대답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전쟁 나면은 미국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실. 진짜 그 정도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미국 직접 군인 투입 안 했는데도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우리 돈만 주면은 그렇죠. 러시아 계속 약해지는 건데 미국은 한 명도 안 죽고. 근데 트럼프는 그것도 싫대요. 그러면 한국이랑 실제로 우리 동맹국인 한국한이랑 전쟁 나면 실제로 투입할까요, 사람들? 영국 군 계시고 독일 군 계시고 미국 군 계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과 관련해.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시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네, 우리 아버지가 그거 네. 했어요. 네. 작년에 독일이 이제 유엔사에 가입을 했고 미국은 원래부터 있었고 유엔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제2의 6.25 전쟁이 터진다. 그쪽 나라에서 병력이 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협정을 맺었어요. 일종의 서약을 했는데 영국은 다시 꼭 참전할 거다. 미국은 뭐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은 의료 지원을 해줬거든요. 독일은 신기한 거 양쪽에서 의료 지원했어요. 북한에도. 서독은 한국, 동독은 북한 쪽으로. 유엔사 회원국이라는 그 공통점을 갖고 계시죠. 이거 영어로 collective security라고 네, 하죠. 맞아요. 합동 안보. 네. 그게 지금까지 잘 약간 평화를 지켜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좀 걱정이네요. 근데 문제도 거기는 미국이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강국이라서 미국한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잘해주세요, 미국. 그럼 미국 얘기 나온 김에 군사력뿐만 아니고 총기 합법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진짜 선진국 중에 많진 않은데 그러면 실제 뭐 총 이렇게 상점들이 많아요? 총 파는 곳이 여기저기 동네마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금고에 총 한 6대나 있고 그래서 저도 2개 제 거예요. 미국 혹시 월마트 아세요? 월마트? 네. 저기서도 총 팔아요. 그 안에 안에서 이제 팔죠. 뭐 라면 옆에 총? 뭐 이런 식으로? 총 사실 직원이 있고 거기 가서 등록하고 다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주마다 조금 틀리지만 그리고 미국은 스타벅스도 있잖아요. 스타벅스보다 총 매점도 많아요. 말이 안 돼요. 저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간페어. 그죠. 총 밥업 같지. 코엑스에서 막 한국에 새로운 LG 모니터 해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새로운 총 뭐 나왔고 기술도 하죠. 그죠. 근데 왜 총기가 합법인지 다른 나라도 되게 약간 의구심 많은데 사실 니나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영국이랑 이제 싸우면서 혁명하면서 독립했잖아요. 미국의 그 헌법 만들면서 수정 헌법 조 2조 모든 사람들이 총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전쟁 되니까. 날까봐 정부가 우리한테 뭐 잘못할까봐. 왜냐면 그때 우리 정부였던 영국이 우리 계속 이상한 짓 했으니까 우리 다시 살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래 정부 좀 신뢰하지 않은 타입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누구나 이제 총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거 내 거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나랑 내 가족 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나라에 그런 법이 있지 않을까?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다. 달라요. 이거 자기 집 시킬 수 있는 거랑 미국은 다른 사람 들어가서 다른 군대 들어가서 아니고 미국은 미국 군대가 자기 시민들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관리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런 이슈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원래 있었던 나라랑 이제 분리되면서 생겼던 나라는 많이 없긴 하죠. 뭐 영국은 많겠죠. 그렇죠. 호주, 카나다 뭐 많은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니네들만? 우리는 너희들한테 잘했는데 너 왜 이래? 그런 그러면 총기 그 소유의 약간 장점하고 단점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미국인들 진짜 좋아하고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단점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총기는 안 사죠. 이거 미국에 많이 있는 일인데 이게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모르는 거는 미국에 한 2000년대부터는 별로 없었어요. 총기에 대한 법이 똑같았는데도 그때 총기 난사라는 개념은 우리도 처음 일어났을 때 너무 놀랍고 너무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2000년대부터 거기서 터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 그 전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장점은 말 그대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들이 내 집 들어왔을 때 실제로 총 보유하고 있으면 사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애들이 갑자기 총 들고 부모님도 관리 잘 못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다 금고 있는 거고. 한국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북한도 위에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서 뭐 총 소유가 합법이다. 그러면 말이 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될 것 같은데 왜 불법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총기와 관련돼서 몇 번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8.15 때 이제 일본에 해방될 때 그때도 이제 많은 양의 총기들이 사실은 유실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 수거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로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무장 폭동도 일으키고 막 테러도 일으키고 45년부터 6.25 전쟁 전까지 이런 혼란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이 총기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때 수많은 총이 물론 군대에서도 쓰지만 수많은 총이 풀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6.25 전쟁 이후에도 사실 그런 총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보기 힘들지만 총으로 누군가를 암살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6.25 전쟁 이후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왜냐면 총이 많이 풀려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북한 문제 간첩들이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그 드보크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 이제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다가 그 간첩들이 그걸 묻어놓은 거예요. 총하고 무전기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드보크라 해서 심어놓고 깜짝 놀랐죠. 내가 걸어서 맨날 가는 곳인데 거기 땅 안에 이제 총 산에다 그걸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용도로 수렵이라든가 이런 거는 라이센스를 갖고 쓸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거는 좀 이제 많이 제약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약간 인식이 되게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거의 총기를 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유럽도 거의 다 이런 인식이지 않을까? 미국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라이선스죠. 총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총을 가질 수도 있고. 사냥 같은 거를 위해서. 뭐 사냥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라이선스 갖고 있고. 주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저도 이제 훈련 받고 그렇죠. 근데 독일은 그 차이는 이제 누구나 라이선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전 총 라이선스 갖고 싶어 이제 학원 가서 빵빵하고 라이선스 받았어요 하지는 않아요. 제가 학원 간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에서 하진 않은 거죠. 독일에서는 직업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영국도 라이센스도 있긴 있는데 사냥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친구 아버지 있긴 있었어요. 뭐 새. 근데 그 총 종류도 다 정해져 있어요. 막 핸드건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약간 긴 샷건 같은 거 그런 위주고. 미국은 좀 특이했어요. 그거 사실 그럼 집에서 보관해요? 그렇게 하면은? 집에서도 보관 가능한데 그것도 진짜 철저하게 막 락도 걸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제 사촌 동생 한 명이 그거 concealed carry라고 해서 이제 숨겨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기 그래서 자기 막 팬티 옆에 이제 붙이면서 이렇게 본인이 교회 갈 때도 챙기고 간대요. 혹시 일이 이거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예시를 들자면 사실 저 독일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일 한번 갔어요. 친구랑 다 같이. 근데 어디 독일 마을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제가 너무 안전하고 너무 평화롭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지금 내가 어디 습격 당하면 총기 없으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고 총기 갖고 있을 때보다 총기 못 들고 다니는 독일이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 미국. 저는 당연히 안 그러지만 미국 사람도 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총까지 왔으니까 전쟁 이야기 또 아파트하고 지하철에 조금 숨겨져 있는 용도 그런 얘기 너무 흥미롭고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를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